삼국지 유비와 함께 모의하여 조조를 제거하려다 발각되어 가문이 참살된 인물이 있으니 동승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동승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소설 연의로 삼국지를 접하신 분들 대부분이 동승은 유비와 함께 조조를 제거하고 황제를 구하려 한 충신이었다,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서 그 어느 곳에서도 동승이 충신이었다는 평이나 기록이 없습니다. 후대의 평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승이 왕륜과 같은 지모가 없었음에도 타계 길을 따르고자 했다. 그리고 최동본 같은 경우에도 이가 곽사, 양봉, 동승 이들 중 역적 아닌 자가 없다 했습니다. 오직 나관중만이 동승을 비하해놨어요. 물론 최동본도 사가라기보다는 나관중과 별반 다름없는 통속 연의류 소설작가에 가까운데, 암튼 동승의 이미지가 보통은 이렇다는 얘기예요. 오늘 서론이 좀 길어지는데 소설 연의는 사실상 유비의 위인전이나 다름없어요. 유비한테 협력한 인물은 미화되고 적이었던 인물은 다 악의 무리로 그려집니다. 그 영향으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승을 충신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는 위인전의 폐해가 굉장히 크다 생각해요. 주인공에 대한 좋은 얘기만 다 적혀있으니 사람이 이렇게 완전 무결해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어릴 때부터 무의식 중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그 어느 나라보다 낮기 때문에 위인전도 굉장히 많이 읽혔죠. 집집마다 위인 전집 이런 거 없는 집이 있었습니까? 이런 게 결국 사람이 무결할 수 있다, 신격화와 팬덤 문화의 연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런 지지를 받는 공인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다. 이때 중간이 없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째로는 용서가 없죠. 사람이니 그럴 수 있지,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완전 무결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네. 엑소더스랄까요? 이게 종교 용어만이 아닌 거죠. 두 번째는 그 와중에서도 우리 오빠가 그럴 리가 없다, 모함이다 하면서 끝까지 친위대를 자처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두 케이스 모두가 한 인간으로서 불완전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불과 몇 개월 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야당 대표가 선거 당일날 바람을 피우다 걸렸어요. 그런데 이 다마키 유이치로가 어떻게 됐느냐, 윤리위원회 이런 거 넘어가서 정직 3개월 받고 대표직 유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 하고 일단락 됐어요. 이탈리아의 과거 베를루스코니 총리 어떻습니까? 수많은 연문으로 임기 내 조강지처랑 이혼 소송을 했어요. 그때 뉴스에 베를루스코니가 조강지처를 버리고 19세 모델이랑 재혼한다, 이탈리아 퍼스트 레이디는 누가 될 것인가, 이런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당시 여론에 관한 뉴스도 접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 그거 여자 좋아하는 거 아는데 정치랑 사생활은 별게 아니냐, 이탈리아 내 이런 의견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유력 정치인이 선거 당일날 바람 피우다 걸리거나 조강지처를 벌인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런 인정보다는 신성 불가침 측면에서 배우자를 악마하거나 완벽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데 실망한 안티 팬덤들의 개막장 여론전이 열릴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3대 세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데에도 사실상 낮은 문맹률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김일성 일가의 신격화 역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사실상 김씨 일가의 위인전으로 사상적인 세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위인전이야말로 그 어떤 금서보다 어린이들이 함부로 봐서는 안 되는 책이다. 봐야 할 경우 보호자의 지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토머스 에디슨의 위인전을 아이가 읽고 있다. 그 위인전에 나올 리 없는 얘기들을 알려줘야 돼요. 에디슨이 아이디어와 특허를 어떻게 가로채서 어떠한 방식으로 시장을 독점하여 돈을 벌려 했는가. 안데르센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을 위해 무슨 대단한 사명을 가지고 동화를 쓴 것처럼 나오지만 그는 자기 자식들한테도 제대로 사랑을 주지 않았어요. 본인이 한 얘기입니다. 나를 동화 작가로 칭하지 말라, 나는 자식들조차 내 무릎에 앉혀본 적이 없다,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 된다. 너무 극티식 사고인가? 아무튼 다시 삼국지 얘기로 돌아오자면, 당대 시대를 헤게모니 다툼의 영역에서 봐야 한다 많이 얘기했죠. 동승은 외척이었습니다. 즉 조조와 동승의 대결은 악한 자와 선한 자의 대결이나 간신과 충신의 대결이 아닌 권신과 외척의 대결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동승의 서사를 보면 동승은 굉장히 권력지향적이면서도 정치적인 인물이었어요. 합종 연행하는 수준이 합종책 소진 뺨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동승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승의 자는 전해지지 않고 기주 하강국 출신입니다. 여기 출신 황제가 있죠. 바로 영제예요. 영제의 조상들이 하관왕의 자기를 이어받고 있었고, 영제가 하관왕 집안에서도 장자의 뿌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후자기 정도 있는 신분이었어요. 그러니 이렇게 비교적 배경이 다른 유시왕들에 비해 구질구질하니 영제는 당시 황후와 외척들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은 환제의 대를 잇게 됩니다. 즉 영제의 모친은 하루아침에 황제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동승은 바로 이 효인왕후 동씨의 조카면서 영제의 외종제예요. 이런 배경으로 출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동승의 초기 서사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갑자기 모든 걸 다 건너뛰고 동탁 밑에 있는 걸로 서사가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그 배경이 있어요. 물론 기록을 통해 추측하는 거예요. 이 효인왕후 동씨가 보통 동태후라 하는데 상당히 정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자 황제인 영제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자신의 또 다른 조카 동중에게 수도 병권을 주게 하고 하진 세력과 권력 다툼을 합니다. 하왕우가 유협의 친모를 죽였어요. 그리고 당시 동태우와 하왕우가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동태우가 유협을 직접 기르며 차기로 밀려고 합니다. 바로 동태우가 키우며 밀었던 유협 대 하왕우의 친자 유병 간의 차기 다툼이다. 물론 이 둘은 어렵고 어른들이 싸운 거예요. 그런데 이 대립은 하왕우와 하진의 승리로 끝나죠. 그래서 동중이랑 동태우는 다 죽어요. 이때 동승이 뭘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같은 학렬의 동중을 따라 입주하여 힘을 보탰을 겁니다. 다만 동씨 집안이 몰락할 때 집안이 연좌되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동중도 자결한 것이고 이게 동승이 동탁한테 붙은 배경으로 보여요. 그것도 동승이 동탁의 사위인 우보의 부곡으로 있었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하진이 죽자 동탁이 장꾀를 써서 낙양을 점거하는데 이때 동탁이 소재를 폐하합니다. 이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동탁이 소재 유변을 패하고 유협을 황제로 세우는데 비록 하진이 죽었지만 하태우의 집안은 살아있는 권력이었어요. 소재와 하태우를 한 번에 싹 밀어야 자신이 권력을 독점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선 효인왕후 동씨 이 동태우가 유협을 키웠습니다. 사실 하간 동씨와 동탁의 농서 동씨는 큰 연관이 없음에도 같은 동씨다, 동태우가 유협을 키웠다 해서 동탁이 유협을 좋아했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동승이 동탁에게 붙은 배경이 이렇다 보면 됩니다. 다만 배송지가 주애를 쓰면서 동승은 동태우의 조카일 것이다 확정하지 않았죠. 진수의 삼국지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배송지가 추측한 거예요. 왜 추측을 했느냐, 영재의 출신이 기주 하강국이고 그 모친의 출신도 동씨이면서 기주 하강국이고 그 동태우가 동씨들을 이용해서 권력 다툼을 했고 바로 동승의 본적이 또 기주 하강국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승이 동탁의 사위 우보의 부하였는데 안집장군이 되는 게 헌재 탈출시킬 때입니다. 이거 헌재가 직접 임명한 거예요. 몽진 때 막 길바닥에서 송곳으로 도장을 파서 장군과 제후들을 임명했다 되어 있죠. 게다가 동승의 딸이 헌재의 귀인이 되니 동승은 헌재 유협과 친화적이었던 동태우 집안 사람이 확실하다. 그렇다면 동승은 헌재와 친척지간인데 혼인이 되느냐, 모계 쪽 이성의 반계는 이런 거 안 따졌습니다. 사례도 많아요. 배송지는 이런 정황을 보고 동태우 집안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저도 배송지의 추측이 사실에 가깝다 봅니다. 중간에 비는 기록은 하씨와 동씨의 권력 다툼에서 동씨가 패하고 위협을 느낀 동승이 우보에게 도망가 의탁했을 것이다. 그리고 동탁이 여포한테 살해되면서 그 사위 우보도 여포한테 투벌되죠. 이때 동승이 왕륜의 적폐청산에서 어떻게 살아남았겠느냐, 죽은 태우의 집안이었기 때문이다. 이게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게 배송지가 한 추측의 근거일 거예요. 이 동승은 이각과 곽사무리가 장안을 점거했을 때에도 살아남습니다. 동태우의 집안 사람 그리고 동탁의 부하였다는 배경이 그를 이 격변에서 왕륜과 이각 그 두 번의 정권 교체에서도 살아남게 했다 볼 수 있죠. 그런데 왕륜이 수청되고 이각무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에도 동승이 그들에게 신임을 받았던 것은 아닌 걸로 보여요. 초반에 이각, 곽사, 장제, 번조가 이것저것 해먹고 있을 때 동승이 뭘 했는지는 기록이 안 나오죠. 그러다 동승이 헌재의 몽진 즉 장안에서 황제를 빼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각과 곽사의 내분 상황에서 양봉이랑 손을 잡아요. 당시 황제의 신병은 이각이, 백관들의 신병은 곽사가 확보하고 대립했죠. 양봉이 이각 밑에 있었거든요. 동승이 꼬드겨서 빼돌린 겁니다. 이때가 동승의 첫 번째 정치질입니다. 황제의 신병을 확보하면 권력의 정점에 이를 수 있다. 이에 곽사가 헌재를 확보하기 위해 동승의 무리를 치는데 바로 양봉이 백파적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양봉의 부하 서왕도 백파적 출신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죠. 이 백파적을 끌어들여서 추격을 따돌립니다. 이때 동승이 헌재와 도하를 하는데 그 처참한 서사가 있죠. 모두가 배를 잡고 타려 하자 동승이 그 손가락들을 모두 베었다. 이건 진나라 순림보가 초나라에 패하고 달아날 때의 묘사를 사용한 듯합니다. 배를 타려는 이들의 손을 모두 베자 배 안에 손가락이 한가득이었다는 묘사가 나와요. 그런데 이 시기 동승의 한 가지 일화가 있으니 동승이 절대 그 충신이 아니었다는 직접적인 근거로 제시될 만합니다. 후한기 권 28의 기사인데 후대 태평어랑 같은 기록에서도 정설로 인용이 된 일이에요. 무슨 일이냐, 헌재의 정실 그 복황후 있죠. 나중에 복황후도 결국 동기인처럼 죽게 되는데 복황후와 그 시종들이 비단 14피를 갖고 있었다 되어 있어요. 배에 오르기 전에 동승이 복황후를 죽이라 합니다. 그러니 좌령이 경시 하등이냐, 경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칼로 그것을 저지하니 주변 시종들이 베이고 그 피가 복황후의 옷에 튀었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추를 할 수 있는 건 동승이 만약에 조조 제거에 성공했으면 동승은 과연 어떤 정치를 했을 것인가 상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략이 없으면서도 동탁을 본받으려 했다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승의 계획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백파적들하고 손잡는 것까진 좋았는데 이 패거리의 힘이 너무 세지는 거예요. 양봉이 거기 장군이 되고 한섬은 대장군이 됩니다. 얘들 다 백파적 도적 출신이에요. 이 몽진의 공신들이 권력 다툼을 하게 됩니다. 먼저 선방을 갈긴 건 한섬이었죠. 여기서 동승의 두 번째 정치질이 들어갑니다. 동승은 급하게 장양한테 도망가서 장량을 끌어들여요. 그리고 한섬과 관계가 불편해진 양봉을 또 끌어들입니다. 결국 이 긴장관계로 한섬은 낙양
낙양에 입주하지 못하고 양봉도 결국 바깥으로 나가게 돼요. 동승의 정치질이 성공한 거죠. 이들을 배제하고 동승과 장양 무리들이 헌제를 데리고 낙양에 입성합니다. 이때 망가진 궁궐을 보수하는데 장량이 그중 한 채에 자기 이름을 붙이죠. 낙양의 양안전이 장량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되어 있어요. 양이 황실을 편안하게 하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동승 입장에서는 이게 또 문제가 된 겁니다. 또 동승이 주인공이 아닌 거죠. 여기서 동승의 세 번째 정치질이 들어갑니다. 조조를 끌어들여요. 원래 동승은 조조를 끌어들일 생각이 절대 없었습니다. 무제기에 따르면 조조가 일찍이 조홍을 보내 헌제를 만나보게 하려 했는데 이걸 동승이 병사로 막았던 적도 있어요. 이때 원술이 부하 장로를 보내줬다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당시 원술 밑에 인재들이 많이 모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주유부터 해서 원한, 노숙 등 이 인물들이 원술 밑에서 뭐 했느냐 기록이 부실합니다. 보통 그 원술이 깜냥이 안 돼요. 원술을 버리고 달아났다 이 정도인데 이건 그 이유가 있어요. 원술이 나중에 제의를 참칭하고 패망하면서 이들에게 한때 원술을 섬겼다는 게 흑역사가 되어버립니다. 보통 후대에 쓰여지는 사서의 가장 중요한 소스는 탐문이에요. 이들이 당대에 입을 닫았다면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지 않는 거죠. 이 장로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조홍을 막았다고 하는데 원술이 어떠한 명을 내려서 어떤 동기로 막았는지가 전해지지 않아요. 다만 추측을 하자면 동승이 또 합종책을 써서 조조를 견제하기 위해 대립관계에 있던 원술을 꼬드긴 게 아닌가. 당시 동승은 백파적 도적 집단의 힘도 빌렸는데 원술 힘 못 빌리겠습니까? 조홍이 헌제를 데리고 가버릴 수도 있는데, 그리고 직전에 원술도 예주에서 조조한테 한 방 먹은 상태였어요. 동승을 안 도울 이유가 없죠. 암튼 동승한테는 이제 상황이 바뀐 겁니다. 조조를 끌어들이자 조조가 계책으로 양봉을 따돌리고 황제의 신병을 허연으로 빼돌려요. 이곳이 허연의 도읍이다, 즉 허도로 불리다가 조비 때부터 허창으로 불리는 곳이죠. 동승은 정치적 경쟁자였던 양봉과 한섬, 장양 이런 애들을 밀어내는 데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조조는 동승이 생각한 것 이상의 인물이었죠. 조조가 황제를 옹립하고 권력을 독점하려 하는 것입니다. 외척 동승이 또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서 네 번째 정치질이 들어갑니다. 당시 조조한테 의탁해 있던 유비를 끌어들이고 왕자복, 오자란 등과 함께 조조를 제거할 모의를 해요. 그런데 이걸 얘기하기 전에 의문점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동승에 따른 귀인의 부가 있는데 그럼 같은 외척이면서 복황후의 부친은 왜 동승의 정치적 라이벌로 거론되지 않느냐. 복황후의 부친은 보관입니다. 점잖은 인물이에요. 조조가 황제를 옹립하고 황제의 호위병인 호분들을 해체하며 그 자리를 자신의 부국으로 채우는 등 사실상 황제를 유폐하니까 그런 꼬라지를 보고는 스스로 권력에서 멀어진 인물입니다. 그래서 동승이 봤을 때 보관은 정치적 경쟁자가 아니다 본 거죠. 다시 돌아와서 동승의 이 모의는 발각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당시 임신 중이던 귀인 동씨를 비롯한 동승일가가 처형당하게 되어 같이 모의했던 유비는 조조를 속여서 이미 병권을 들고 달아난 상태였죠. 이렇게 동승의 서사가 끝이 나는 건데 연희에서는 이 부분에서 동승이 충신으로 그려지죠. 헌제가 동승을 신뢰하여 밀서를 내렸다. 헌제는 왜 동승을 선택했느냐. 동승도 결국 헌제의 말이었어요. 헌제가 유약하게 아무것도 안 한 인물이 아닙니다. 협천자 초기 조조가 자신의 측근을 말도 없이 제거하자 조조를 입조시키니 당시 예법에 따라 호위병이 조조의 목에 칼을 댄 채로 헌제를 아련하게 되죠. 이때 헌제가 이럴 거면 나를 폐위시켜라 호통을 칩니다. 이때 조조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당분간 입조를 하지 않았다는 기록도 있어요. 게다가 일전에는 헌제가 유후의 아들 유화를 몰래 유후에게 보내 나를 받아들일 군대를 일으켜라 은밀히 칙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즉 이는 조조가 권신으로 떠오르면서 황권을 되찾기 위한 황제와 나름 권력의 야망이 있던 외척이 손을 잡은 그 정치 행위로 봐야 돼요. 유약한 헌제가 나 좀 살려두고 한 게 아니라 장인 여기 앉아 보이소. 장인도 조조가 싫죠? 나도 싫은데 한 달까지 해볼랍니까? 딜! 이런 서사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조조가 제거됐으면 헌제와 동승의 2차전이 열리는 겁니다. 거기에 유비도 냄새 맡고 나도 거기 모의했는데 내도 좀 묵자 왜 내만 안 주노 하면서 계단서 들이밀겠죠. 또 다른 정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정치예요. 동승의 합종책이 충심에서 의한 것이냐 아니면 야망을 위한 협잡질이냐. 앞서 말했듯이 동승은 황후한테도 칼부림을 명한 인물이죠. 충성심이 우러나서 헌제의 명을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열된 인물들 중에 굳이 충신을 딱 한 명 꼽자면 그 누구도 이름을 모르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보관입니다. 보관은 야망과 힘이 없었기에 이 꼬라지들을 보고 탄식하다가 권력을 내려놓은 인물이죠. 이런 것이 우리가 당대 현상을 관찰할 때 위인전 따위의 영향으로 우리의 사회적 DNA 깊이 각인된 선악 구도를 설정하고 바라보려 하는 습관을 버려야 하는 이유예요.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로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전예가 깨우며 이르기를 동승의 통무지장매를 논해보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주섬주섬 일어나 답하니 먼저 동승이 추진한 헌제의 몽지는 1년여에 따라오. 이동안 황제는 소 달구지나 다름없는 수레를 타고 도망했으며 그 무리가 거의 난민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으니 이들을 이끌어 헌제를 무사히 낙양까지 입성케 한 것은 그의 통솔력이 역할을 한 것이오. 이에 그의 통솔은 78을 주도록 하겠소. 그러면 무력은 어떻소? 그는 배를 타고 오르는 사람들의 손을 베었으니 알려진 문인의 이미지가 아닌 무장에 가깝다 보는 게 맞소. 우보의 부국이었던 것도 그 예라 할 수 있으니 무력은 68을 주도록 하겠소. 그러면 지력은 어떻소? 그는 강자 이각을 배제하기 위해 양봉을 끌어들였고 새로 떠오르는 강자 한섬을 배제하기 위해 장량을 끌어들였으며 그 장량을 또 배제하기 위해 조조를 끌어들였고 그 조조를 또 배제하기 위해 유비를 끌어들였어. 대부분의 그의 계책이 성공했으나 마지막에 실패하여 청산당했으니 그의 지력은 75를 줄만하오. 그러면 정치는 어떻소? 그가 다스림으로 무언가를 보인 바는 없어. 다만 장량과 함께 궁궐을 보수한 공이 크니 정치는 38 리메이크의 63을 인용하도록 하겠소. 그러면 매력은 어떻소? 앞서 언급된 모두가 동승의 합종책에 동의하였어. 말을 잘하거나 사람을 이끄는 매력이 있었던 자로 보이오. 매력은 80을 주도록 하겠소. 이를 듣고 있던 전예가 묻기를 동승의 스토리를 보니 결국 황제를 낙양으로 옮겨 판을 다 끌어넣었더니 이걸 그대로 조조에게 갖다 바친 꼴 아니오. 동승이 조조를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오. 손찬이 형이 잠시 생각하더니 당시 동승이 유표에게 조기를 보내 궁궐의 수리에 필요한 병력을 지원받았다는 기록이 있어. 이때만 해도 동승은 스스로 장량 하나 정도는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 봤을 것이나 궁궐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장량은 야망을 드러내게 돼요. 이런 이유로 조조를 끌어들인 것인데 그 전에 동승이 유표의 지원을 받았을 때 유표는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어. 사신으로 갔던 조기의 눈에들은 그의 부하만 청구됐을 뿐이요. 충분한 보상을 주고 황실 수호의 지분을 주어 대비하였다면 그 한 번의 실수로 실패하는 일은 없었을 수도 있어. 실제로 동승은 왕자복 등과 조조 제거 모의를 할 때 왕자복은 처음에 병력의 부족함을 걱정하여 가담을 망설였어. 이에 동승의 조조 하나 죽이면 될 일이라 설득하였으나 그들이 실패한 것은 일이 탄로나고도 의지할 병력이 없었기 때문이요. 이것이 유비가 한중왕표에 언급한 동승의 계책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것이요. 다만 처음부터 멀리 있는 유표에게 필요 이상의 지원을 받지 않고 필요 이상의 관계를 맺지 않은 건 그의 욕심에 의한 것이니 역시 권력은 남과 나눌 수 없는 것인가 보고. 이걸 들은 전예가 동승의 권력욕이 마치 관정선생의 말린 열빙의 욕심과 같도다 소리치며 대청하니 손찬이 형은 누가 누구 얘기를 하냐며 탄식하고는 다시 오심을 청하였다. 지금까지 합종책의 대가 그러나 결국 조조를 넘지 못한 동승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이프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